한반도의 동쪽 끝땅 독도. 이곳 북서쪽 방향으로 널찍한 바위가 있다. 물 위로 드러난 표면적이 약 3,300제곱미터로 약 1000여 평. 마치 평지처럼 넓고 평평하다. 이 바위는 오랫동안 가제 바위라고 불리워왔다. 여기 위치가 이제 서도 뒤쪽, 물골 뒤쪽, 지금 여기 서서 계시는 곳이 큰 가제바위. 큰 가제바위. 예, 그 이제 유래가 옛날에 이제 강치들이 많이 여기서 서식을 하면서. 가제는 강치의 옛말로 바다 사자과에 속하는 포유동물이다. 독도는 동해 일대에 살던 강치의 대규모 서식지였다. 그러나 지금은 사라진 강치. 사람보다 먼저 이 땅에 살았던 강치는 독도 침탈의 역사를 지켜본 목격자이자 희생자였다. 이곳은 한반도 동쪽 끝에 위치한 우리 땅 독도입니다. 평화로워 보이지만 일본의 집요한 영유권 주장으로 긴장이 끊이질 않는 곳이죠. 이곳에 일본의 독도 침탈 역사를 직접 보고 겪은 또 하나의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독도 강치, 바로 바다사자였습니다. 이곳은 한때 바다사자의 대규모 서식지였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오늘날엔 단 한 마리의 바다사자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됐는데요.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동도와 서도, 두 개의 봉우리와 수십 개의 암초로 이루어진 섬 독도. 서도 뒤 물골 옆에 위치한 작은 동굴에서 대규모 유골이 발견됐다. 뼈의 형태로 보아 포유류의 사체가 묻힌 것으로 추정된다. 예, 상당히 넓적한 뼈네. 예, 계속 나오네요, 뼈가. 예,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퇴적 작용이 많이 되어가지고 이게 많이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오. 독도에 살았던 강치들의 뼈다. 이 뼈 같은 경우는 발가락의 마디를 갖다가 형성하는 뼈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아래쪽에 큰 넓은 뼈가 있는데 이 뼈는 이제 어깨 부위에 연결하는 견갑골과 같은 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바다사자들이 죽었다든지 혹은 또 어떤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사체들이 파도에 의해서 물결에 모여 가지고 계속 그 해식동굴 안쪽으로 축적된 겁니다. 지금 독도엔 단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은 강치. 그 강치가 일본 시마네 현에 있다. 새끼를 둔 암컷 한 마리와 함께 붙잡힌 수컷. 대왕이라고 불리우던 독도 강치의 우두머리였다. これオスの今のところオスの大きいので、世界最大と言われておりますけど、それがこれになります。 독도 강치는 왜 일본 땅에 박제로 남아 있는 것일까? 이게 바다사자, 강치. 해부학 전공으로 강치를 연구하고 있는 이노우에 타카오 교수는 귀중한 자료를 입수했다. 1938년 한 일본인이 촬영한 독도 동영상이다. 흑백으로 찍힌 화면 속엔
70여 년 전 독도가 생생하다. 그런데 바위 위에서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다. 사진과 박제로만 남아있던 독도 강치다.でこれまでも日本アシカを写した動かない写真、スチール写真はいくつかあったんですけども、こういう動く動画っていうのは初めての発見であったわけです。で、そういう写真をビデオを見ていますと、日本アシカの生態、に迫る写真であったわけですね。 70여 년 전 이 가재 바위는 이름 그대로 강치의 쉼터였다. 前に絶滅のシミュレーションやったことあるんですけども、だいたいこれぐらい取ってこれが減っていったということから言いますとですね、細かな正確な数字は言いませんけども、約数万頭は私はアシカはあそこにいたと思っています。 독도는 동해 일대 강치들의 최대 서식지였다. 강치는 넓은 가재 바위에서 새끼를 낳고 바닷속 암초지대에서 사냥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해는 아주 수심이 몇천 킬로미터 정도의 깊은 바다인데 보통 어패류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은 적어도 해면 아래로 한 수천 미터 정도의 깊이야 아주 해산물이 풍부하거든요. 그런 곳에 이제 바다 사자가 독도를 갖다가 선호했던 하나의 증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본 시마네현 북쪽 50km 지점에 위치한 오키섬. 시내 곳곳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오키 향토관은 1930에서 40년대 독도를 오가며 강치를 잡았던 일본 어부들의 사진이 있다. 이들은 총과 그물을 이용해 강치를 잡았다. 기름은 연료로, 고기는 비료로 쓰고 어린 강치들은 서커스용으로 팔았다. 가죽은 사치품을 만드는 데 썼다. 강치 가죽은 소가죽보다 질기고 튼튼해 고급 가방과 군용 배낭의 재료로 사용했다. 가방 ですよね。で、明治の43年に日英の博覧会に展示してロンドンで開催されたんですけど、銀賞をいただいたカバンでございます。 당시 강치 가죽은 소가죽보다 더 비싼 값을 받을 정도로 인기였다. 영일박람회 입상의 주역들이 함께한 사진. 뒷줄에선 나카의 요자브로는 가죽을 공급한 어부였다. 그는 일본 정부의 허가 아래 다케시마라는 이름의 어렵 회사를 차려 독도에서의 강치 어업을 독점했다. 일본에서 그는 어업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1980년 일본에서 이를 전면 부정하는 책이 발간됐다. 지금은 고인이 된 작가 이즈미 마사히코의 책 독도 비사. 이 책에서 작가는 나카이 요자브로를 바다의 약탈자라고 표현했다. 그가 강체 천국이었던 독도에서 무자비한 살육을 저질렀다고 폭로하고 있다.
아직 저질되지 못한 새끼들도 잔인하게 때려 죽였으며 암컷은 그물로 잡았고 몸집이 큰 강치는 총으로 사살했다. 리앙크루섬 주변이 황색으로 뿌옇게 변했다고 하니 이미 어뢰의 영역을 넘은 광기의 사륙이 아닐 수 없다. 통계에 따르면 실제 독도에서의 강치 포획수는 1900년대 초반에 급증했다 점차 감소해 멸종에 이르고 만다. 바다사자의 멸종은 뭐 그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1904년부터 일본인이 들어가서 매년 수천 마리씩 포획을 했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日本のですね、民間の業者が竹島に渡って、1万トン以上合計になるんですけども、数年にわたって取ったのはほんの5年とか7年ぐらいの間なんですよね。で毎年数千頭ずつ取って、かなり減ってきたということは確かです。 독도를 터전으로 살아가던 동해의 강치. 강치는 1900년대 중반 일본 어부의 손에 무차별 학살돼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이곳은 지금도 독도 강치의 유골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독도의 한 동굴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독도 강치는 나카이 요자부로와 같은 일본 어민들의 남획으로 멸종을 맞게 되는데요. 우린 이 남획이 시작된 1905년을 전후한 이 시기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1905년에 일본은 일방적으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시켜버렸습니다. 독도 강치의 멸종사와 일본의 독도 침탈사는 그 맥을 함께합니다. 일본 시마네 현청. 청사 앞에 전광판을 설치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광고를 하고 있다. 시마네 현은 홍보 영상을 제작, 상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홍보물엔 독도에서 강치를 잡는 일본 어부들이 등장한다. 강치잡이와 독도 영유권 주장,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1905년) 독도 편입을 결의한 일본 내각의 결정문. 여기에도 한 어부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는 나카이 요자부로. 독도 강치를 멸종시킨 장본인으로 지목됐던 바로 그 어부다. 일본 내각은 나카이 요자부로가 1903년부터 2년 동안 독도에서 강치 사냥을 한 것이 국제법상 점령으로 인정된다며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고 죽도, 즉 다케시마라고 명명했다. 이 일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일까? 1904년 일본 정부에 어부 나카이 요자부로의 청원이 제출된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례적이다. 일개 어부가 영토 편입을 요구했던 것이다. 일본인이지만 학자로서의 양심을 지켜온 나이토 세이추 교수. 독도 문제 전문가로서 그는 당시 일본의 독도 편입에 모종의 음모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あれは嘘ですね。で、中井川の移住してとか書いてあるんですよ。ね、竹島に移住してと。もうとんでもないんでしたね。 나카이가 1910년 직접 집필해 오키도청에 제출한 사업 보고서.
여기서 그는 애초에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생각했다고 기록했다. 당시 일본의 관청에서 펴낸 지도를 보면 독도에 관한 일본인들의 인식이 드러난다. 오키섬만을 일본 영토로 포함하고 있을 뿐 독도는 아예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일본인을 위한 한국 가이드북의 성격을 띠고 있는 당시의 책들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독도는 행정구역상 강원도에 속한다는 사실까지 밝혀놓았다.でそういうものが共通して、韓国側ではヤンコ島と言っておりますが、沖の首都はリャンコ島、ね、韓国側はヤンコ島。ヤンコ島は韓国の高原道、カンウォン道のウルルンドンに付属する島だという位置づけをしてるんですね。で、これは日本で発行された本なんですよ。で、そういうものの中に、この韓国領だっていう明確な説明がな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で、当然にこのことはその当時の人々にとって竹島は日本のものじゃなくって韓国のものだという認識を与えた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ね。 그런데 조선으로부터 독도어업 독점권을 얻기 위해 먼저 도쿄에 온 나카이 요자부로는 정부 관리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뀐다. 당시 농상무성 수산국장에게서 독도가 한국령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귀뜸을 들은 데 이어 그의 소개로 만난 해군성 수로부장은 한 발 더 나아가 그에게 독도는 주인 없는 땅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김오스게 장군이 내리신 단정에 힘입어 이 섬이 전혀 소속된 것이 없는 섬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정부 관리들의 사주에 넘어간 나카이 요자부로는 내무성에 독도 편입 청원서를 냈다. 그런데 뜻밖에도 내무성 담당자가 청원을 기각한다.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한국 영토일지도 모르는 일개 황폐한 불모의 암초를 취하여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여러 나라들로부터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려는 야심이 있다는 의심만 살 뿐이다. 그것은 태정관 지령문 때문이었다. 메이지 시대 국정 최고 기관이었던 태정관은 1877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내무성에 통보한 바 있다. 당시 지령을 받은 내무성은 약도까지 첨부해 울릉도와 독도를 오키섬과 구분했다. 죽도 외 일도라고 해서 분명하게 죽도는 지금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죽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울릉도를 죽도라고 불렀죠. 그래서 여기 죽도 외 일도라고 하는 것은 죽도와 송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도는 울릉도, 송도는 그때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과 그에 따른 지령문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나타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무성의 이런 견해는 당시 외무성 정무국장 야마다 엔지로의 말에 압도되고 만다. 외교에 있어 내무성 같은 곳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부디 신속하게 청원서를 외무성으로 보내게 하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 울릉도에 위치한 석포 일출 전망대. 1905년 일본군이 세운 망루가 있던 이곳에선 동해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일본 해군은 러일 전쟁을 위해 이곳에 망루와 막사 등을 설치하고 대대병력을 주둔시켰다. 러시아 발틱 함대는 당시 세계 최강이었다. 지구 반바퀴를 돌아 진격해오는 발틱 함대에겐
기습 공격만이 유일한 대응책이었다. 그래서 일본군에게 독도는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었다. 발틱 함대라든가 그런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한 그 만루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섬을 필요로 했습니다. 사실 섬으로 이용해서 일본 해군은 발틱 함대를 이겼습니다. 처음은 거기 그 대마도에서 이겼고요. 그 다음 울룬도에서. 마지막은 사실 발틱 함대에 완성한 그 장소가 독도입니다. 일본은 독도가 한국령임을 알면서도 러일 전쟁을 틈타 몰래 일본 영토로 편입시켰다. 그리고 영토 편입 청원을 한 어부 나카이 요자부로에게 곧바로 독도에 대한 어업 독점권을 주었다. 나카이 요자부로는 강치 번식기, 독도에 임시 막사를 세우고 강치를 닥치는 대로 잡아들였다. そういう中井の目的と日本帝国主義の膨張主義の目的がちょうど合致して、それでうまくにゃんこ島が日本領へ編入された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독도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의 첫 번째 희생물이었던 것이다. 결국 일본은 일개 어부를 사주해서 독도를 자국 영토에 편입시킨 셈입니다. 1905년을 전후해서 한 강치잡이 어부가 임시로 이곳 독도를 드나든 것을 두고 일본은 그때까지 주인이 없던 섬이었던 이 독도를 일본이 실질적으로 지배한 증거가 된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민관합작의 제국주의적 침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일본은 조선이 그때까지 독도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하도해 최남단에 위치한 섬 거문도. 이곳 사람들은 예로부터 어업과 함께 한반도 서해안과 동해안을 오가며 무역을 해왔다. 이들은 수백 년 전부터 울릉도까지도 왕래했다. 당시부터 전해 내려오는 뱃노래. 울릉도를 가기 위해 칡농쿨을 꼬아 배를 맬 줄 술비를 만들면서 불렀던 노래다. 가까운 섬들은 전부 주민들이 찾고 자기 그 어떤 텃세랄까 이것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곳을 찾아가는 곳이 울릉도까지 갔답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환경이 척박한 거문도의 어민들은 울릉도를 오가며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어온 경험을 갖고 있다. 밑에가 홈이 있고. 이게 호흡이 퍼져가지고 이게 울릉도 무슨 나무? 노간주 나무라고요. 노간주 나무라고 아주 이렇게 무게가 있는 나무인데 현재 울릉도에는 노간주 나무를 비롯한 울릉도 나무는 나무 줄기가 몹시 질기고 탄력이 있어 집을 짓거나 다양한 생활용품에 활용됐다. 울릉도에도 거문도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있다. 조선 조정에 울릉도에 대한 공도 정책에도 불구하고 거문도 사람들이 울릉도를 오간 것이다. 이것은 지금 그 거문도에서 기증받은 울릉도 나무로 만든 손때 묻은 홍두깨. 얼마 전 거문도 주민이 기증한 것이다.
거는 게 양쪽에 거는 게 있고 중간에 이렇게 약간 배가 나오는 게 이렇게 옷가는 다듬기. 뭐 울릉도의 그 구석구석의 어떤 그 지명도 또 남쪽 지방 호남 지역 특히 어떤 그런 소위 방언도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울릉도에서의 또 사람의 역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단절 없이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 울릉도 서면 태하리 학포. 해안 암벽에 글이 새겨져 있다. 1882년 고종이 보낸 수토사 이규원이 새긴 글이다. 울릉도를 돌아본 그는 본국인 140여 명을 만났다. 그중 가장 많은 사람이 전라도 출신이었다. 거문도 사람들은 한반도 주변을 따라 북상하는 해류와 계절풍을 이용해 배를 타고 거제도와 부산을 거쳐 울릉도로 갔다. 우리 선조들은 이 바람이라든가 해류라든가 이 배를 조운하는 실력들이 저는 매우 뛰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우리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는 이 연안에 그러니까 조류라든가 해류에 대한 영향들을 저는 깊이 있게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후손들이 거문도에서 대한해협을 거쳐서 동해 울릉도까지 간다는 것은 그런 역사적인 사실로 볼 때 대단히 저는 당연한 일로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울릉도까지만 갔을까? 어업사를 연구하고 있는 김수희 교수는 최근 1960년대 초 발간된 한 신문에서 중요한 증언을 발견했다. 독도에 뗏목을 타고 건너갔다는 한 거제도 주민의 증언. 독도는 주인 없는 섬이었다는 일본의 주장을 반증할 또 하나의 근거다. 독도에 대한 부분은요, 이 부분인데요. 김노인이 20세 1895년 되던 여름철에 1000석짜리 무역선 5, 6척이 원산을 거쳐 울릉도에 도착하여 그 울창한 나무들을 찍어 뗏목을 지었다. 김윤삼 씨는 울릉도까지는 1000석짜리 배를 타고 갔지만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뗏목을 타고 왕래했다고 증언했다. 독도까지의 거리는 200리, 현재 측량된 거리 87.4km와 거의 일치한다. 그는 독도까지 이틀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988년 7월에 있었던 독도 뗏목 탐사대 항해 결과와 비슷하다. 당시 울릉도에서 출발해 74시간 만에 독도에 도착했던 탐사대. 대원들은 탐사를 마친 후 바람을 잘 타면 이틀 만에도 도착 가능하리라 예측했었다. 미역을 따고 전복을 채취하려고 하면 뗏목배가 필요합니다. 뗏목배로 가서 밑에 있는 이제 미역을 따고 전복을 따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말려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뗏목배에 싣고 울릉도 오는 게 더 합리적인 이야기죠.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독도에 들어갔다는 증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윤삼 씨는 독도에서 가재, 즉 강치를 잡았다고 증언했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나카이 요자브로가 강치를 잡기 위해 독도에 들어간 시점인 1903년을 훨씬 앞선다. 제작진은 김윤삼 씨의 후손을 수소문했다. 거제도에 사는 손녀 김감림 씨 내외는 할아버지 살아생전 독도 강치잡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다. 많이 타고난 분이에요. 그때 그 할아버지께서 그 울릉도 가서 그 고기를 그것을 잡아오면요. 울릉도가 잡았다는 거야? 아니면 독도 가서 잡았어요? 독도 가서 잡아오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돈을 주고 뭐 얼마나 그런 여유가 없고 일본 놈들은 그렇게 좋아했더랍니다. 그 고기를. 특히나 그 고기의 성기는 아주 그때 그 뭐 비싼 값으로서 일본 놈들한테 팔았다 그러고 그런 말 들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때
그 울릉도를 갔었고 또 독도까지 갔지 않냐. 신문 기사가 맞는지 그의 족보를 찾아 출생 연도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출생 연도는 안 적혀 있었지만 신문에 나온 이름은 그의 호적상 이름과 다름을 알 수 있었다. 고향에서 부르는 보통 부르는 요건 3. 없으시죠? 예, 여기는 없습니다. 이건 뭐 19세 이것만. 호적상 이름을 갖고 면사무소 제적부에서 출생 연도를 확인했다. 신문 기사처럼 그가 20세 되던 해인 1895년에 독도에 갔다는 증언은 신빙성이 있을까? 김윤삼 이분의 본명이고 태어나신 해가 개국 생년월일 48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국 485년. 개국 485년은 1876년. 김윤삼 씨가 독도에 간 1895년은 그가 만 19세 되던 해로 기사의 내용과 일치한다. 그는 강치를 멸종시킨 일본 어부 나카이 요자부로가 독도에서 강치잡이를 시작한 1903년보다 최소한 8년 전에 독도를 오갔던 것이다. 예, 작년까지 돌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독도에 마지막으로 간 해는 1904년이었다. 당시 세상이 어수선해서 그 후로는 독도에 가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1904년 때는 그 독도에 가지 못했다고 증언을 합니다. 근데 1904년이 어떤 시기냐 하면은 그 러일 전쟁이 일어나서 그 일본이 그 해양 봉쇄령을 내립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증언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신다 이거죠. 네. 지금 아주 그립하게 보이는 독도는 일찍부터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인식 관리되고 있었다. 지난 9월 23일 오후 촬영팀은 울릉도에서 눈에 보이는 독도를 촬영할 수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같은 위치를 찾았다. 독도가 더 선명하게 보인다. 서도 옆 탄건봉까지 보인다. 일년에 40일 정도 울릉도 곳곳에선 독도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의 섬인 오키에선 독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울릉도와 독도 간 거리의 2배나 되기 때문이다. 검은도 사람들의 말처럼 울릉도에선 독도의 위치를 눈으로 가늠하며 건너는 것이 가능하다. 독도는 오랜 기간 우리 조상들이 눈으로 직접 보며 왕래하던 울릉도의 부속 도서였던 것이다. 이곳은 독도 동도 중턱입니다. 지금 제 뒤로 서북 방면에 멀리 섬이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울릉도입니다. 방금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같은 날씨에는 울릉도에서도 이곳 독도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미 약 600년 전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날씨가 청명하면 두 섬이 서로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울릉도의 부속섬이었던 독도를 일본은 주인이 없는 땅, 즉 무주지로 규정을 하고 1905년 시마네 현에 일방적으로 편입시켜버립니다. 자, 이 과정에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섬 전체가 화산 지형으로 풍부한 원시림과 수산 자원을 가진 울릉도. 울릉도는 자원이 풍부해 오랫동안 왜구를 비롯한 일본인들의 침탈을 받아왔다. 울릉도 도동리엔 일본인이 지은 집이 남아있다.
당시 희귀목이었던 솔송나무, 규목 등을 재료로 지은 일본 전통 가옥이다. 이 집이 설립된 그 연도수는 1910년도에 사카모토 나이지라는 일본인이 울릉도에 돌아가지고 그분의 그 직업이 그 이제 벌목 내지 이제 그 뭐 사채업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본인들은 조선 정부의 공도 정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울릉도에 침입해 자원을 약탈해 갔다. 보다 못한 고종은 1881년 수토사 이규원을 보내 울릉도의 상황을 알아보게 했다. 수토사 이규원은 일본인이 나무를 베어 해안에 쌓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보고했다. 울릉도엔 자원을 훔쳐가려는 일본 선박의 출입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일본이 이 섬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조선 정부는 일본 외무성에 울릉도에 대한 도항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1883년 3월 일본의 태정관은 자국민들의 울릉도 출입을 금지시켰다. 그最初の1870年代にのウトゥル島侵入は、朝鮮政府が気づいて、それで日本政府に抗議してそれで、日本政府は船をウトゥル島まで派遣してそれで日本人を全部乗せて、引き上げさせました。 그러나 이후에도 일본인들의 침입은 끊이지 않았다. 대한제국은 적극적인 개발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1900년 마침내 칙령을 반포한다.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해 행정구역을 개편했다. 울도군의 관할구역 또한 명확히 했다. 죽도, 석도를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 석도, 즉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울릉도 바로 옆엔 관음도와 죽도, 두 개의 부속섬이 있다. 이 중 죽도는 칙령 41호의 죽도와 일치한다. 일본은 석도가 나머지 한 섬, 즉 관음도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관음도와 울릉도의 거리는 불과 100m. 이런 까닭에 관음도는 섬의 목덜미라는 뜻의 도항이라 했고 일제강점기부터 관음도란 명칭으로 불리웠다. 남은 부속섬은 울릉도에서 약 87km 떨어진 독도뿐이다. 고종은 칙령 41호를 통해 울릉도와 죽도 그리고 동쪽 끝섬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대한제국은 왜 독도를 예전부터 부르던 우산도라 표기하지 않고 석도라 했을까? 두 개의 암석 봉우리와 수십 개의 암초로 이루어진 섬 독도. 한국 지명 총남에 의하면 한반도 주변엔 이런 돌섬이 여럿 있는데 한국인은 이런 섬들을 석도, 독도 혹은 독섬으로 섞어 불러왔다. 이는 도를 독이라고 부르던 전라도 방언에서 유래한다. 전라도에선 독섬을 그 뜻을 취해 한자로는 석도라 표기했고 독이라는 음을 취하고 이를 다시 한자로 고독할 독자를 써서 독도라 부르기도 한 것이다. 얼마 전 열린 한 토론회.
칙령상의 석도 표기에 대해 기존의 해석을 보강한 주목할 만한 주장이 나왔다. 측면을 강조하지 못한 결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제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논문을 새로 썼습니다. 서양에서는 당시 독도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다. 1849년 동해에 나타난 프랑스 포경선 리앙크루호. 독도를 처음 본 프랑스인들은 이 작은 도울섬을 자신들의 배 이름을 따 리앙크루 락스, 즉 리앙크루 바위라고 표기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서양인들의 표기를 따라 당시 지도에 독도를 리앙크루 석이란 명칭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따라서 리앙크루 석도도 대한제국의 우산도임을 세계의 국제법상 명확히 알리기 위하여 우산도라고 하는 국내 명칭보다는 리앙크루 석도를 포함해서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우산도를 석도라고 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엔 주목할 점이 또 하나 있다. 대한제국은 칙령 반포를 준비하기 위해 국제조사단을 조직해 울릉도를 사전 조사했다. 그런데 이들 중엔 서양인 라포트와 함께 부산 일본 영사관 부영사인 아카츠카가 있었다. 일본 공사관은 이 칙령 제41호 제정을 위한 우용정 단장의 국제조사단에 부산 영사관 부영사 아카츠카를 참가시켜서 별도의 조사보고서를 받고 또 공동조사보고도 제출했고 현지 조사까지 했으므로 이 칙령 제41호의 개정 과정과 관보회의 계제도 잘 알고 정독하여 검토했으면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은 1900년 대한제국이 칙령을 반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어부가 독도에서 강치를 잡은 것을 국제법상 점령했다고 규정하면서 독도를 일방적으로 편입한 것이다. 그것은 명백한 침략 행위였다. 독도はその大韓帝国の管轄下にあったので、決して無視点はなかったので、したがって日本の独島編入はこれは韓国に対する侵略行為になると思います。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고시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이 한 일은 지방신문에 작게 공고를 낸 것이 전부였다. 대한제국에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듬해 3월이었다. 시마네 현 지사 등 소위 독도 시찰단이 독도를 거쳐 울릉도에 도착해 울도 군수에게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말한 것이다. 당시 울도 군수 심흥택이 올린 보고서는 대한제국이 독도에 대한 분명한 영유의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1905년에 독도 편입이라는 것은 1904년에 맺어진 한일 기본조약 속에 있는 제3조인데요. 대한제국의 영토를 확실하게 일본은 보정하겠다라는 그 조항에 완전히 위배되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일본은 비밀리에 독도를 편입시킨 것이고, 그리고 대세가 바뀐 울산의회학 이후는 공개적으로 독도는 일본 영토다 이런 식으로 대한제국에게 말도 했고 그렇게 행동도 했습니다.
이후 대한제국은 일본의 실질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다. 당시 조선엔 통감부가 설치돼 사실상 식민 지배가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독도의 강치들도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갔다. 주인 잃은 땅에서 일본인들에게 무참히 학살당했던 독도 강치. 침탈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보고 겪으며 이 바다에서 사라져간 것이다. 1905년 한 강치잡이 어부의 청원을 빌미로 이루어진 일본의 독도 편입 과정은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야만성과 부도덕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일본은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제2의 독도 침탈을 노리는 모습입니다. 일본은 부도덕한 과거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독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일본 제국주의 총칼에 무참히 사륙당한 독도 강치들은 비록 지금 모두 사라졌지만 그 순환의 역사는 여전히 남아서 일본의 독도 편입은 강탈이었노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